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일주일 전에 그 급락세 블랙 먼데이의 낙폭은 많이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한산한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사실상 증시가 좀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차례대로 발표되는 PPI, CPI,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물가 지표와 경기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날 첫날에는 주의 첫날에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 짐을 덜어내고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색깔이 지금 딱히 구분이 좀 안 되고 있네요. 다우 지수는 일단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 강보합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 등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지수도 0.36%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바뀌었네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먼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텔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일제히 동반 상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가 2%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꽤나 많은 기업들을 좀 괴롭혔던 엘리엇이 스타벅스에 붙으면서 최근 들어서 스타벅스가 바닥권에서 주가를 좀 모아가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흐름들 챙겨볼 만한 체크포인트 3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한산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뽑자면 이 국제 유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을 서서히 불편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또 국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네요. 그래도 80달러까지는 안 갔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이렇게 80달러로 와버리네요. 3.6%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 이슈를 제가 가장 앞단에 배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펙에서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올해와 내년에 석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했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원유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렇게 4% 가까이 급등했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중동발 불확실성이 계속 유가에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미군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들려오는 포성들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란이거나 혹은 이란과 동맹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폭격을 좀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15일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도 누군가가 이렇게 폭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확실히 전운이 지금 좀 감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헤즈볼라는 이미 로켓 30여 발을 폭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뭉치고 뭉치면서 유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80달러 넘어서 85달러까지 전고점을 뚫어낸다면 이건 또 시장에 또 큰 하나의 태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이제는 정말 신경을
없어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저희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유가를 두려워하는 배경은 뭐 경기 둔화가 어쨌든 위에서 상방에서 계속 제한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가에 혹시라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물가를 조금은 이전만큼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PPI, CPI가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물가 지표들이 어쩌면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뉴욕 연은에서 월요일 그 전날 PPI 발표되기 직전 날 물가 전망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다행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 결국 유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PPI에 대해서도 뭐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뭐 아직까지 근데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물가를 또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가의 방향은 여전히 아래라는 그런 어떤 되게 단순한 기대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내일의 물가 지표들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방향성.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차트를 좀 보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와 물가의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는 그런 미국의 어떤 투자가의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사실 지난주에 급락을 만들었던 직접적인 트리거 중 하나가 됐잖아요. 급격한 엔화의 급등 그리고 달러화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글로벌 트레이더들의 청산 물량이 물밀듯이 밀어닥치면서 순간적으로 블랙 먼데이를 유발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들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청산 물량을 쏟아낸 건 사실이지만 사실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부분이 과거 2008년도의 급락세랑 비교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놀랄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뭐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단기적인 급락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을 뿐이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게 엔화와 달러화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7월 11일의 물가지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물가랑 엔달러랑 도대체 무슨 관계지? 저 궁금해서 보니까 7월 달에 발표됐던 CPI가 예상치보다 0.1% 낮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와 물가는 뭐 계속 떨어지네. 너무 좋다. 이제 금리 인하 진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젖어 있고 완전 부풀어 있을 그때였는데 불과 한 달 전이네요. 근데 그때 이게 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또 집계가 되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 떨어지면 굿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 떨어지면 야 물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경기 계속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딱 그때를 변곡점으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과연 이 둔화되는 경기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달러화는 이대로 높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뭉쳐지고 뭉쳐져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그리고 지난주에 급락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결국 뭐 엔캐리, 뭐 유가 그리고 뭐 금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쨌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성장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나스닥의 방향성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런 그 갑작스런 변곡점이 오면서 질서 정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을 배드뉴스가 굿뉴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한 번에 패러다임이 꺾이는 거는
뭔가 분명히 비용을 유발하고 뭔가 충돌을 유발하겠죠. 그 상황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부터는 질서가 어느 정도 다시 정리가 됐으니까 안정적인 그런 안전한 지지구역에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석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물론 아직까지 앞서 보셨던 뭐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번 주에 물가지표와 경기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철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염두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잘 넘기기 시작한다면 이번 주까지도 잘 넘어간다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특징주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보기 전에 핀비즈 테이블 한번 보시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뭐 거의 별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엔비디아만 빼고 엔비디아 그리고 뭐 핀더더 같은 종목들이 좀 빛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빨간불과 초록불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수도 거의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주가의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엔비디아 4% 급등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일각에서는 AI 거품론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빠질 거품이 없다, 터질 거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M7 관련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M7의 거품론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뭐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품론이 거품이었다라는 논리가 또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개의 반도체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그리고 또 브로드컴 그리고 KLC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주 그리고 AI 관련주 두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들이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전쟁도 있고 뭐 이것저것 리스크가 좀 걱정이 된다면 그리고 금리도 사실 3.5% 라인까지 떨어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갑자기 또 놀라서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 없거든요. 어쨌든 방향성은 이쪽이니까 여전히 불안한 과정이라면 그리고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방어주는 어떨까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노스롭 그루먼, 방산주, 월마트 뭐 자주 가니까 T모바일, 통신주 이런 종목들 국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CVS헬스, 에브비, 일라이릴리까지 확실히 헬스케어 섹터가 좀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아무리 성장이 둔화돼도 아픈데 치료해야 되고요. 약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가 최근에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이유, 성장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패러다임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각광을 받는 이유,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엮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주 간단하게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엇과의 동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따뜻한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사실상 스타벅스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엘리엇에서 만약에 요구가 들어준다면 엘리엇의 임원이 스타벅스의 이사진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엇이 한번 마음 먹고 이 기업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결심하면 정말 강력하게 뜯어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지금 잃었던 그런 지위와 명성을 다시 한번 엘리엇과 함께 되찾기를 바라는 주주분들이 많을 텐데 스타벅스보다 엘리엇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지금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는 스타벅스의 주가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아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원자재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3원 오른 1,369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1,365원에 개장한 후에 오전에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1,364원을 중심으로 등락했던 모습입니다. 오후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동반해서 1,370원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 지수와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가 있어서 이 결과를 확인 후에 변동성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 전 거래일에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그 하락폭을 되돌리는 흐름 보이면서 생각보다 상승폭은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주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6%에서 4%까지 정말 큰 폭으로 위아래로 출렁였는데 이 격렬했던 변동성을 진정시키면서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지표가 예정된 가운데 아직은 불안정한 투자 심리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됐다는 관측 속에서 7월 소매 판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만약에 이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시금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3% 이상 상승하면서 8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공언한 바 있고요. 또 미국에서 중동에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배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며칠 내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경기 우려 완화와 중동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면서 급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 은 그리고 구리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주춤하고 있고요.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디스플레이션 우려 완화는 구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요. 금과 은은 1.5% 정도 상승했고요. 구리는 2%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간밤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지수의 움직임도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종목들의 어떤 테이블을 봐도 엔비디아 제외하면 뭐 이렇다 할 그런 종목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한숨 쉬어가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관망세가 어제 너무 컸어요. 네. 관망세가 너무 컸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다들 그냥 신선하네요. 앉아서 지켜만 보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이었고 재미도 없고 뭐 네, 이런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다른 것들이 이미 있다. 왜냐하면은 주말을 거치면서 이미 경기 침체, 특히 R에 대한 공포는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다음에 AI 거품론도 지난주에 이제 팔런티어라든지 우버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쇼피파이들이 좀 실적은 호시적은 발표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이제 펀드멘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품에 대한 그 걱정 자체가 거품 아니었냐 할 정도로 일단은 펀드멘탈로 이 이제 주가들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해당 사항들을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PPI라든지 CPI, 소매 판매를 지켜보면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 종목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아요. 특히 이제 홈디포라든지 월마트, 그다음에 로스스토어 이런 소비재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인 경기 지표, 그다음에 업종들 이제 그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좀 변동성을 좀 낮췄고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한 20까지 좀 떠졌습니다. 예, 그렇죠. 연초 위에 평균이 한 12이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지난번 고점했던 36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안정화됐다. 그리고 페드와치도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이 이제 관심이 옮겨가면서 50bp 빅스텝 빅컷이죠. 가능성도 50%, 25bp나 가능성도 50
100% 이렇게 반반으로 지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앉아서 그냥 관망하신 거고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밤부터 또 시작되는 미국장에서는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유가는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3.6%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아까 뭐 저도 언급을 했고 조은종 캐스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동의 어떤 불확실성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동 불확실성은 사실은 12일이죠. 어제가 D-Day로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국경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상할 정도로 이란이 이렇게 딱히 액션을 이렇게 취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지금 미국의 중재라든지 아니면은 이란도 만약에 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걱정을 같아요. 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도 지금 이란에 가서 또 이제 중재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양쪽 국가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지금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엔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유가는 사실 지금 중동 변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미국 내 주간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지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간단히 좀 볼까요?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이 올랐다고 해서 AI 쪽에 대해서 좀 완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저 매수 적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양산 연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미 생산 캐파가 100%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사실 지난 6일이죠. 6일에 시간에 이제 매출은 상회를 했었는데 EPS가 하회하면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저 주식을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주말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면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 수렴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되면서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보면은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AI가 좀 기대치가 높았다. 그리고 높았던 기대치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주가들이 펀더멘탈에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주가가 펀더멘털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거나 많이 좀 소화를 하고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시장이 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도 적합할 것 같아서 물론 아직까지 변동성 자료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이제 안도감을 펼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 너무 지표 발표들이 좀 많고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좀 머리 아픈 그런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금리 전망만 봐도 이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의견이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거의 반반이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번 주 경기 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3일이죠. 7월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4일에는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15일에는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6일에는 8월 미시간대 1년하고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겁니다. 이미 이제 8월 특별 금리 인하로는 삭제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로 옮겨가면서요. 그 다음에
9월 18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50bp 비컷이 하고 비컷하고 25bp 인하 가능성이 50대 50으로 지금 밸런스가 맞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R에 대한 공포 때문에 50bp 비컷을 내게 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경기가 좀 둔화로 간다라고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이 이런 이제 상황을 연출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경기 지표들이 만약에 우리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이제 둔화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마 같은 이제 50bp 비컷이라도 아마 그쪽을 더 손을 더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번 주에 관망세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를 확인하면서 25bp일지 50bp일지 예. 아니면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질이라든지 아니면 퀄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이번 주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결이라고 좀 나갔는데 동결은 아니고요. 25bp냐 50bp냐의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기 때문에 25가 낮아지면 5에서 5.25 그리고 또 50bp가 낮아지면 4%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4%대까지 급하게 가야 된다는 네,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게 점점 그래 25bp만 하면 되지 정도 수준으로 반반 정도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열어놔야 되니까 일단 조금 더 그 지표들을 좀 확인하면서 앞서 그 지표 CG 좀 보셨을 텐데 이번 주에 그만큼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만 좀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걸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좀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보통 이제 그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IT 업체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유통업체들이죠. 소매업체들은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 회계연도 기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일이죠. 내일에 이제 홈디포가 나오고요. 14일에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이제 텐센트라든지 데지닷컴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소매업체까지 나오죠. 네. 15일에는 이제 월마트하고 로스스토어, 이제 의류 할인점이에요. 뭐 엄청 큰 의류 할인점인데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같은 날 동남아 요즘 여행 다녀보시면 이제 그랩을 많이 쓰세요. 가자마자 그제 뭐 택시 부르고 뭐 배달 시킬 때 이 그랩도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납니다. 그다음에 알리바바하고 레노버까지 다 이제 이 소매업체들이 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실적이 좀 나오면서 2분기죠. 특히 2분기가 어느 정도 나은지에 따라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연말까지 이제 각국의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가이던스도 지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9월달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11월, 12월달로 갈수록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업체들이 실적 발표 플러스 이제 가이던스를 내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제 각국의 소비 확대에 따른 이제 경기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또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좀 달라졌잖아요. 이제 경기와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통업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걱정이 조금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연말로 가면 이제 또 소비 시장이 또 강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우려들을 잘 잠식시켜 준다면 시장이 또 정상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보통 쇼핑 시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 달부터 이제 프리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종목 일단은 IT라든지 전자제품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아마 3분기에 IT 회사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제 그 AI 회사들이 12월 달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 미리 생산을 더 구축한다던가 그럴 수 있겠네요. 재고를 구축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시장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서히 사실 지난주와는 완전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좀 맞습니다.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앞에 저희가 언급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분위기만 봤을 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까지 예, 있었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사실 일본에서 좀 자기들도 헉했을 거예요. 아, 설마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은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은 금리를 내리면은 이 스프레드가 엄청 갑작스럽게 이제 축소되는 상황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상황까지 생각했다가 다시 이제 정책을 되돌리는 방향까지 나왔거든요. 그쵸. 그렇게 본다 보면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주말을 거치면서 악재들 저희 이제 퍼펙트 스톰 얘기하면 한 4가지 악재를 얘기했었는데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좀 완화되는 모습으로 확실히 바뀌는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예, 하반기로 갈수록 나올 수 있는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한 기대감, 예. 그다음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모습을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조금 더 아직도 이제 잔여 리스크는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그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은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좀 격언이 있습니다만 공포에 대해서 계속 악재론을 펴는 사람은 뭐 명성을 얻지만 그럴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생각을 요즘 계속 하게 됩니다. 야수의 심장이냐, 예.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인가, 뭐 이거에 그렇죠. 대한 생각을 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야수의 심장을 갖고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이고 조금 어떤 분석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속도로 어떤 섹터를 좀 매수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보신다면은 예.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해지 수단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해지 수단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하락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해지 수단을 조금 더 보유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 펀더멘탈이 양호한 종목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대형주를 대상으로 저가 불안 매수를 이제 시도할 타이밍이 와 있다. 오호. 예, 그렇다고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업종 많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히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 들어올 정도로 사실 왜 오르지라는 생각을 네. 계속 했는데 네. 왜 오르지가 그냥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 펀더멘탈 이하로 문제가 없으니까. 저평가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자동차라든지 조선 방산, 렌터 같은 그런 수출주도 계속 잡아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아까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가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그 팬데믹 같은 상황이 다시 또 이제 지금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렇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나왔을 경우에 제약 바이오는 이제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런까지 감안해서 이런 쪽 시장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뭐 이렇다 할 다시 들어올려줄 호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재의 완화가 그 자체로 호재다라는 판단을 감안했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악재를 그대로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리바운드를 해주는 것을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여전히 리스크는 좀 잔존해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그런 저가 분할 매수, 대형주의 저가 분할 매수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헬스케어 섹터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코로나 요즘 좀 심상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또 해치 수단으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입니다.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큰 물줄기들의 강세와 함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났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혼조세가 역력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오늘은 또 어떠한 표정을 지을 것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간밤 WTI가
4%가 넘게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정말 그야말로 일촉즉발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에서 파병도 늘렸다고 하죠.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 흐름부터 점검 들어가 볼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1%대 견조한 상승을 유지해내면서 2618포인트 77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600선 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서 2621포인트, 어제 고가가 오전장에 찍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했고요.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한 차례 좀 출렁이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규모가 일부 축소가 되면서 장이 좀 밀리나 싶었다가 다시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뒷받침 제대로 해줬습니다.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2% 올랐고 어제까지 SK하이닉스 이거래일 동안 7%가 넘게 올랐는데 내년에도 HBM 1위는 SK하이닉스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반도체주들의 질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탄력적인 움직임, 역시 오후장 들어서 출렁이나 싶었지만 오전에 774포인트 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1.08% 전거래일 대비 올랐고요. 수급 보실까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의 매수가 뚜렷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동반 매수가 보여졌지만 아쉬웠었죠. 그 거래 대금, 거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어제는 확실하게 매수 우위 포지션 취해줬고요. 외국인들 780억 원, 기관이 1,400억 원의 매수로 전기전자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폭락장에서도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지만 어제는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이 풀렸고요. 기관도 150억 원 던져내는 흐름, 그 비중을 개인이 담아갔습니다. 1,700억 원의 매수 우위 포지션 잡아갔습니다.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담아갔을까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종목들 챙겨볼게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외국인 수급 1위와 2위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1%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매출이 하나로 약 20조 3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IDM에서 순위가 1위로 올라왔고요. 이 3위에 있던 SK하이닉스는 매출 증가율로 144.3%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체 메모리 시장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이 하반기의 흐름은 어떠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에는 SK바이오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7%의 강세 보였고요. LG이노텍은 외국인 수급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들어오면서 21만 원까지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어제는 6%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기관의 장바구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비즈니스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제 스카이레이크가 비즈니스온의 주식을 한 주당 15,849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에 탔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이후 자진 상장 폐지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어제 비즈니스온 주가 15,72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2위에는 현대로템, 방산주가 자리하고 있네요. 외국인은 4거래일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고 있고요. 현대로템 기관 쪽에서 2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이 방산주 견고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들어오면서 11%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 5위에 자리한 이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시금 20만 원대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시장 어떻게 들여다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까지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폭락장 이후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해 나가는 모습인데 물론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2600선을 어제 탈환을 해냈고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충격을 굉장히 많이 완화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증시 자체에 도는 자금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이전 고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풍이 불어왔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경색된 시장 내에서의 이 주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을 비롯해서 각계 이제 증권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2,600을 회복한 것 자체는 긍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의 전략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즉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획기적 반등보다도 일단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순환매 장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탄력이 높아지는 모습이 좀 많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도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혼조세 마감을 하다 보니까 러셀 지수가 뭐 1% 가까이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간 이제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를 비롯하여 경기가 연착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착륙이 아니라 가볍게 침체를 스치듯이 피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은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실력이 있는 강소기업들 중심으로 탄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에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베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큰 충격을 여파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환율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엔캐리 청산과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대형주, 특히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롭게도 코스닥 쪽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공략하기에 유리한 섹터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모두가 들고 있는 것이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증시를 떠난 사람들은 이 대형주조차 가지고 있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뭐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풀어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공교롭게 대형주 쪽으로 가져와 봤어요. 2차전지, 바이오 이야기 나눠볼 건데 먼저 2차전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찐반등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갈 때마다 찐반등이냐 제가 질문을 모두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니에요.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 2차 전지가 바닥이냐라는 질문은 올해 초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26일 날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많이 후퇴가 됐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2022년에서 2023년도에 갈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도만 하더라도 뭐 탄산 리튬 가격이 뭐 150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뭐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을 때는 500톤당 뭐 키로당 580위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레깅 효과를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2023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미 생산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는 너무 비싸다,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NCM 배터리, 즉 우리가 전통적인 3원계 배터리 자체의 가격 부담을 기업들이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몰림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리튬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리튬 가격을 다시 이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동반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이 된 겁니다. 반면에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 해집이 되고 있는 이유도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 IRA 법안이나 이런 기타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어떤 세제 지원이 사실은 탄력을 꽤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초기였던 2021년 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때는 정부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탄력이 컸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출산 사업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뭐 재정을 지원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히려 아이를 낳기 편안한 환경이 조성될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더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성될까요?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래 250만 원 받던 어떤 양육비 부담을 350만 원을 올려야겠다라는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의 캐즘 현상도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단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전기차의 가격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중국 배터리 탑재하면 됩니다.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완성된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최근에 뭐 인천 서구에 화재가 났던 벤츠에도 탑재했던 이 배터리가 중국제 배터리였다. 이거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입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격만 자체를 보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꾸면 10년 이상 타야죠. 근데 이런 어떤 가치제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닥을 정말 확인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느냐. 즉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경기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소비 시장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물론 빨리 바꾸고 싶죠. 근데 10년 타던 거 11년 타는 거랑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치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임의 소비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른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당장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인프라가 굉장히 불안하죠. 여기에 또 안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를 타는데 내연기관보다 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더 성장세 단계에 있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주춤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된 것이지 우리가 시장 자체에 대해서의 전환 국면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산업이긴 한데 이제 원체 수요 자체가 둔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이 커서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 어제 또 새롭게 급등했던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전기차 화재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나노팀, 뭐 이닉스, 그리드위즈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괜찮나요?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전부 중소형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SK온과 관련되는 뭐 SK이노베이션, 뭐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론돼야 되는데 사실 이 기업들은 거의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배터리가 이제 벤츠에 탑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나 이제 벤츠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 벤츠가 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지금처럼 뭐 붐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도 기업들은 가격의 메리트를 놓고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일파만파 커지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의 파라시스 대신에 이제 한국의 SDI라든가 이런 한국 배터리를 무조건 탑재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기업은 돈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파라시스의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화재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벤츠에서는 이 제품을 활용했던 건 그만큼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BMW, 그러니까 벤베가 이번에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다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게 지금 네.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화재가 났던 배터리도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목소리를 외쳐왔던 그러니까 저가의 배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NCM 배터리였다는 것도 자체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뭐 삼성 SDI 비롯해서 많은 국내 배터리 3사도 여전히 NCM 배터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일시적인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떤 가격 자체에 대한 전략을 타파하기 위한 일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모두 뭐 마찬가지로 전해액 자체를 운용을 하고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쏠림 현상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고체 자체가 뭐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고체가 화재가 적은 이유는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발열 문제 굉장히 애플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발열 문제가 더 빨리 부각이 된 겁니다. 만일 네.
애플이 신제품을 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제품을 아무도 안 사겠죠. 화제가 났겠습니까? 화제가 안 납니다. 확률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 다수 건수에 대해서의 어떤 표본 집단이 얼마나 편출됐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봤을 때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국 배터리보다는 한국 배터리가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경향은 있어요. 뉘앙스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저는 오히려 제한적인 상승일 거라고 판단을 제한적인 하고 움직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을 어떤 쪽으로 보세요? 앞서 계속 강조 주셨던 중소형단 바라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 자체가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소형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의 장기적 성장세를 주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장 점유율 자체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 SDI가 굉장히 좀 이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내에서의 R&D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고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선두로서의 자신감을 굉장히 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용화 시점까지는 2026년까지 꽤나 긴 시간이 지금 아직까지는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기 회복기에 다시 한번 소비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본격적인 탄력을 얻는다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도체 안 팔립니다. 얘기했던 게 불과 작년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반등했던 원인들도 그만큼 산업 시장 자체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기대가 나온다는 것인데 저는 이 저력이 아무래도 삼성 SDI가 지금은 잠시 그러니까 높게 뛰어오르기 위해서 잠시 무릎을 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탄력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기관도 매도 물량들을 좀 일부 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면 30만 원입니다. 최근에 30만 원 벽이 한번 깨졌었죠. 네. 다만 이제 기술적 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절가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좀 더 후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주가 대비했을 때 약 10% 내외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지금은 단계적 상승 자체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당장의 탄력이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계좌를 분리하셔서 만일 내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떨어진다거나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SDI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겠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포트폴리오에 확대를 할 지금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죠. 삼성 SDI 말씀 주셨고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30만 원, 목표가 34만 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너무 잘 가죠. 8월에도 제약바이오 무조건 투자해야 될까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금리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아가고 있고 호재가 나왔다 하면 진짜 주가가 터지는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신풍제약 뇌졸중 치료제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여력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왜 바이오주를 놓치면 안 되냐면 지금 미국의 상원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법 중에 이제 우리가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허 남용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좀 더 저가의 시장을 좀 더 풀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가 됐었는데 이 2010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됐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에 대해서 몇 개까지 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느냐에 대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을 비롯해서 제약 업체들이 틈만 나면 이제 FDA 임상을 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원 제작사들이 이제 항상 딴지를 겁니다. 이미 라이선스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거 탈취한 거 아니냐, 특허 침해를 가지고 계속 왈가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바이오 종목들, 식품제약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뇌졸중 치료제 임상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의료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즉 같은 비슷한 효과에 있는 제약 제품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발등이 떨어진 건 당연히 이제 미국의 원 제약사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여기는 미국 시장이고 우리 미국 제품들만 살 수 있어. 아니면 미국 제약사들이 정확하게 인정해줄 만한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어라는 식으로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은 해외 제품들이 들어온다더라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비용이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집어내는 목표고, 또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 뭐 양당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 시장 성장세를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진단키트주들이 최근 들어 잘 가다가 또 급락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한적인 반등이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다시 이제 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 코로나 는데요. 전염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건물 안에 있으면 네. 또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 여기 스튜디오도 굉장히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문을 개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되겠죠. 네. 당연히 그만큼 바이러스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급락장이 나왔었던 폭락장이 나왔던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무너질 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딱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진단키트가 그동안에 이제 매수세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금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 코로나 확산세에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가격의 탄력이 높아지기까지는 부담스럽다. 오히려 저점 매수를 이용해서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쭐게요. 그 순환매 말씀 주셨는데 어제 의료 AI 쪽으로도 한번 쏠리더라고요. 뷰노, 루닉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일단 의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복지 정책에 모두 합치되는 공동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굉장히 중립지대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의료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당시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AI 진단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의료비 부담을 완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의료 AI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의료 AI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기타 AI 서비스들을 또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략을 하실 때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 매출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매출 거점을 잡고 있는가가 좀 특징인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볼파라를 최근에 미국 기업 인수를 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보호예수가 최근에 이제 풀리다 보니까 조금 매물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도 말씀 주셨고 탑픽이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8월에 투자해야 된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저는 이제도 계속 강조드렸던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쥐고 계신 종목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일시적인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목표 주가를 뭐 현주가 대비해서 한 10%를 초과해서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미 지금 오버행 이슈를 좀 덜고 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담아보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시장 정도에서는 뭐 적은 비중으로라도 모아가는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2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18만 원 모아가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IS의 송범선 실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OCI입니다. OCI,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강하던데 OCI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4%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바로 이 대선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를 해리스가 좀 이길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 관련주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해리스 관련주에는 마리화나 관련주와 바로 친환경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화나부터 먼저 잠깐 보면은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죠. 해리스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대마 합법화가 미국 내에서 다수의 주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진행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다라는 점을 저는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겠고요. 대마가 또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직 합법화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국내에서는 마약 근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앞장서고 있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약 근절을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아무리 뭐 의료용 대마라 하더라도 이게 국내에 바로 해당된다 이렇게 좀 어렵고 뭐 에머니티 등등의 이런 미국으로 대마나 마리화나를 이렇게 유통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국내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수익이 되기는 좀 힘들다. 막 삼성전자, 반도체라던가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좀 큰 수익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수익 매출의 크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하죠. 그럼 우리 국내에서 지금 아예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판매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반면에 이 친환경 이슈, 아까 해리스의 친환경 이슈는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많이 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서울시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기후 동행 카드가 있죠. 기후 동행 카드로 바로 환경을 보호하자. 뭐냐면은 내 자동차, 내 뭐 휘발유 가스로 이렇게 다니는 가솔린 차량을 갖고 다니지 말고 버스나 지하철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뭐 기후 동행 카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환경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점들로 친환경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살펴보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이 전통 에너지를 중시하는데 트럼프 자신의 임기 때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했어요. 자,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로 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이 친화적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OCI를 보도록 할게요. 자, OCI가 태양광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뭐 풍력, 수력 이런 것들 다 친환경이죠. 자, 그래서 바로 해리스와 맞물려 떨어진다라는 점이고요. 태양광 대장주로 친환경 이슈가 나올 때 예전에 이제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OCI가 있고 OCI 홀딩스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깊었던 거는 OCI 홀딩스입니다. 자, 그리고 OCI 홀딩스에서 약간 분사돼서 나온 게 OCI죠. 자,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바로 태양광 웨이퍼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을 이 혁신적으로 제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폴리실리콘 이게 이제 태양광 여기 웨이퍼에 들어가요. 그 반도체 있죠.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입니다. 이거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전기 전력으로. 자, 그래서 웨이퍼 그쪽으로 받는다라는 점인데 동그란 거 있죠. 반들반들한 거. 자, 그래서 초고효율용 이런 것들 태양광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폴리실리콘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바로 OCI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OCI가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런 것들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쪽도 아까 전에 뭐 태양광 하려면 웨이퍼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반도체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어쨌든 에너지니까 태양광을 받아서 에너지로 전력 전기로 전환시키면서 에너지 하면서 2차 전지 ESS 이쪽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CI의 폴리실리콘이 스마트폰과 자동차에도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CI의 이 재표 이걸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이런 자본 유보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 전에는 없는데 왜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OCI 홀딩스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사돼서 나온 게 바로 OCI라고. 그래서 OCI 홀딩스의 재물을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좋아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OCI 홀딩스나 OCI는 둘 다 괜찮은 재무로 나타나고 부채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100% 넘는 부채에서 94%로 내려가고 자본 유보율도 2,400%로 좀 떨어졌어요. 훌륭하게 긍정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상 저점 하단선에서 저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OCI가 최근에 계속 눌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강한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강력하게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OCI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 이어갈 주자로 OCI 낙점하셨고요. 목표가 손절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OCI 지금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으로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목표가는 9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65,000원으로 점 하단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88,000원. 뭐 88,000원 아래 그리고 좀 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시초가로 담아 보신다면은 OCI 좋은 투자로 이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99,000원, 손절가 6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픽은 OCI였군요. 여기까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요. 코스메카 코리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DM 업체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인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ODM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동률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제 실적이 또 발표가 됐는데 장 마치고 2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인디 브랜드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오도 그렇잖아요. OCM, ODM 그리고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OCM, ODM 업체를 계속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9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형주 빼고 종목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는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추천할 만한 종목 하나만 알려줘. 이래도 말을 들을까요? 오늘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DB하이텍 00090입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회사로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DB하이텍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오, 좋네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또 떠오를 만한 반도체주 코스피에서는 DB하이텍을 픽을 했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DB하이텍에도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OCI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DB하이텍이었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도 시장이 좋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 국내 증시이고 이 안에서 또 큰 형님들이 시장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일단 어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제는 모처럼 반바지가 사이좋게 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죠. 네. 손잡고 올라온 그런 하루였어요. 물론 지수의 상승폭은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어떤 반등의 질은 생각보다 뭐 괜찮았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모처럼 또 외국인이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또 순매수를 해준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좀 특징적인 어떤 이슈를 보자면 어제 유독 좀 해리스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색깔이 짙었던. 네. 그러니까 해리스 수혜 업종들이 좀 대체로 강했죠. 뭐 이를테면 뭐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신재생.
그리고 뭐 대마라든지 뭐 또 뭐 낙태 관련한 뭐 이런 쪽이 또 상대적으로 강했다.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 때문인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골고루 이제 전업종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의료기기나 뭐 로봇, 뭐 게임도 강세였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선이나 뭐 코로나 정도 뭐 이런 정도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뭐 그런 흐름들. 일단 뭐 체감 지수는 뭐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의 질은 좋은 하루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바지 자체로 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고루고루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어제 우리가 이 투자의 맛 시간에 반도체 결국엔 수급이 관건이다 네. 말씀 주셨고 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강하게 담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네. 있었고요. 반도체 어제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미에도 일단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낙폭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상승하려면 역시 외국인 매수가 필수적이다.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을 했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전기전자가 어제 장중에 뭐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일단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는 그래도 반도체가 모처럼 반바지 중에서 바이오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네. 보였는데 그 배경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된 거죠.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는 780억 정도 매수에 그쳤는데 전기전자 쪽은 코스피 매수의 거의 2배 규모인 1,375억을 매수하니까 역시나 반도체는 외국인이 사야지만 상승 탄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일단 시나리오를 정확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기전자가 좀 더 이제 반등 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어떤 공식은 우리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아래쪽은 코스피입니다. 네. 조금 늘려서 보게 되면은요. 위에가 전기전자 예, 업종이죠. 아직은 그래도 반도체가요 시장 수익률이 좀 못 따라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모처럼 강한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시장 꾸역꾸역 반등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반도체가 시장 반등 대비해서는 그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가 외국인의 어떤 매수에 힘입어 지수를 더 확실하게 끌고 가기 이전까지는 뭐 지수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업종이나 종목별 그런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 요 부분이 반도체의 상승을 결정할 것이고 그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지려면 매크로 쪽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밤에 또 미국의 CPI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강한 반등보다는 일단은 좀 시장을 그래도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세를 잡고 네. 움직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물론 반도체가 이제 단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뜯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더 강했던 건 SK하이닉스, 삼성 대비해서요. 그리고 네. 한미 반도체도 올라와 줬고 그 말즉슨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이제 네.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점프가 나왔고 오늘장에서도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엔비디아 향일까요?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네. 그래도 어제 엔비디아형 밸류 체인이 반도체 중에서 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7월에 그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인데요. 자, 위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장중에 4.8%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밑에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장중에 9.9%까지 상승폭을 네. 키웠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더디죠? 전기전자 요 앞에 볼게요. 전기전자보다도 현재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등 탄력은 더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 어떤 좀 강한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께는 뭔가 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떤 반등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장의 냉정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이 어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거는 LG 이노텍이고요. 아래 거는 BH입니다. 오.
훨씬 강하죠. 네. 최근 전기전자의 탄력보다도 더 강하고,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쪽이 물론 다시금 이제 살아나게 되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기는 한데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해드린 적이 있었고, 자, 실제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반도체 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녀석들이 아닌 새로운 쪽에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종목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렸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8월 8일 날 앞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쪽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8월 8일 날 요 관심 종목들을 맞아요. 제시해드렸잖아요. 네. 자, 지금 어때요? 얘들이 더 강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물론 아직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긴 한데 삼성전자는 시장을 대표하고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2등 주군에 있는 대형 IT주 중에서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LG 이노텍이나 BH가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관건은 이거예요. 어제 SK하이닉스도 강했고 한미반도체도 강했고 LG 이노텍도 강했고 BH도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땐 제 시나리오 쪽에 좀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떠한 쪽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서 우리가 전략을 꾸려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자, 어느 쪽으로 갈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다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다시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성우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코덱스 반도체요. 그죠? 이거. 역시나 가장 예. 큰 줄기로 다 따라가자. 아우르고 있잖아요. 네.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자, 전기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보다 지금 이 ETF가 훨씬 강한 모습이잖아요. 네. 중립으로 하려면 이걸 추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ETF는 답답하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좀 중립적으로 본다면 ETF는 업종을 추종한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쪽이에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걸 지금 가격에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고민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네. 그런데 반도체 쪽이 어쨌건 최근에 시장 반등에 따라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그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확실히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성향에 따라서 골라봐야 되겠어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ETF 쪽으로, 그게 아니라면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LG 이노텍, BH 같은 종목들 쪽으로 눈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시장 복귀할 때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네.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장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확실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으로 그 네. 종목들의 흐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부터 볼게요. 어제 CS윈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내놨었고 최근 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신재생은 저희가 하반기 초반에 이제 한번 다뤄드린 쪽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미 대선 수혜 기대가 뭐 이런 부분들에 뭐 트럼프 또 이제 트레이드로 피해도 받고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2분기가 좀 저점론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CS 윈드는 사실 진짜 어닝 베리베리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3배. 이러니까 튀는 거죠. 그러니까 CS 윈드가 이번 달만 거의 3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CS 윈드는 정말 그때 힌트를 잡으셔가지고 밑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8월에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 한 달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의 맛 시간에 CS윈드를 콕 집어서 그렇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네. 그 이후부터 저렇게 달려가고 있네요. 예, 뭐 얻어 걸렸다 봐야죠. 일단 저는 사실 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요즘엔 보면 밑에 있는 걸 잡아놓으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신재생도 그렇고요, 뭐 게임주도 그렇잖아요. 그런 힌트인데 이 아래 거는 하나솔루션이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물론 2분기는 1,0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받긴 합니다만 일단은 2분기가 좀 바닥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월요일에 블랙몬데이 지금 낙폭을 지금 만회하고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요. 바닥에 있으면서
블랙 먼데이를 맞아서 두드러 맞고 네. 그다음 반등을 할 때 월요일에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더 올라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눈에 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게임주, 지금 신재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신재생은 2분기 실적 저점론 그리고 앞으로 실적 기대감 플러스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약간 좀 격포제로 이제 조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신재생 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때 CS 윈드 뭐 하나솔루션 네. 샀으면 좋으련만 네. 안 담았다면 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나리오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네.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는 어쨌건 단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물론 CS 윈드는 풍력이고요. 밑에 있는 하나솔루션 태양광입니다만 자, 굳이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하나솔루션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겠죠. 그럼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힌트를 확장해 볼게요. 자, CS 윈드가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런데 또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아니냐? 이랬을 때는 CS 베어링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트를 확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에 급등한 걸 추격 매수하는 쪽은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 쪽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항상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S 윈드 거봐라 올랐지 않냐 이거 더 갑니다. 이렇게 선동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이거 놓쳤는데 어떡하냐 했을 때는 다른 쪽의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자, 풍력도 태양광도 뭐 이제 다 이제 좋아 보이는데 자, 하나솔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밑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분기 실적을 선방을 했거든요. 네. 자, 하지만 하나솔루션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기울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풍력 태양광 이것도 단계에 좀 많이 올랐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확장해 보면 자, 신재생 쪽에서 수소 쪽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수소 쪽 보게 되면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나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거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특정 종목에 몰입해서 이걸 사냐 마냐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신재생이 더 부각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은 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확장하게 된다면 신재생 쪽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아주 그냥 순한 맛으로 슴슴한 맛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아직 많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간다고 따라잡지 말고 키 맞추기 논리로 어떤 쪽으로 또 갈까 네. 고민을 해보자. CS 네. 베어링 말씀 주셨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네 종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전력주 힘이 너무 좋죠. 근데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라는 호재도 있었고요.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 봐야 되는지 앞으로 전력주 어떤 흐름 전개될까요?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5월에 전력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의 MSCI 정기 병행 편입 효과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어요. 특히 이제 위에 거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자, 요 시점에 이제 그 정기 변경 기대감으로 일단 얘기가 많이 이제 있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일단 뭐 그래서 이제 패시브가 나으면 뭐 괴물이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8월 정기 변경에는 요 아래에 있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편입이 유력하죠.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HD 현대일렉트릭의 이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어쨌건 전력주가 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네.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약간 요즘에 좀 시장도 애매하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하니까 전력주 들고 계신 분들은 MSCI라도 좀 약발이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MSCI 정기 변경에서 LS 일렉트릭의 편입이 확정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인덱스 수급 유입을 좀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 역시도 일단은 뭐 전력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면 뭐 그 이슈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모멘텀이 아닌가 좀 이런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주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오늘장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한 2분 정도 부장님 시간이 있네요. 네, 그동안 일단은 시장이 어쨌건 꾸였고요. 이제 반등을 했는데 다시금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내일 있을 그 미국의 CPI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좀 그런 거에 대한 관망 심리로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래 공포로 한번 좀 엄청난 좀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좀 매크로 관련한 그런 어떤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런 좀 영향이나 분위기는 반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 아직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안 사주는 이유도 아마 좀 요거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다시금 이 R을 꺼내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네. R. 뭐 CPI 나왔는데 또 R 소리 하면 그죠? 피곤하죠. 그렇죠. 예, R이 참 그 요즘에는 그 좋은 알파벳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둔화돼서 나오면 네. 이때 이제 R이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둔화돼도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입어 봐라 왜 연준 니네 왜 미리 안 하고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내일은 그래도 꾸역꾸역 반등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일단 횡보하는 좀 그런 쪽에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근데 개별 섹터로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방송국 오는데 지금 일본 지진 좀 우려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LA 쪽에서 지금 규모 한 5 가까이 되는 지진이 발생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폭스뉴스에서 뭐 속보 다루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좀 지진 테마 조금 꿈틀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2차 전지가 어쨌건 지금 굉장히 좀 이런저런 좀 이런 것 때문에 중소형 뭐 어제는 ESS 움직이고 어제 말씀드린 한농화성도 괜찮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뤄드린 신재생 중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솔라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쪽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종목별로 좀 잘 골라가면서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